전 세계 최강 패권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고 비트코인을 금처럼 국가의 전략 준비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리날드니 말했던 1871년 이후 전 세계가 겪은 세 차례의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라고 언급한 근본이제, 브레튼우드 체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이어서 이번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행정명령이 앞으로의 금융 역사에서 네 번째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반짝이는 돌덩어리인 금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디지털 금이라고, 디지털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 초량 주식들의 가격이 오른 이유엔 기업의 펀더멘털 외에 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야기하려면 우린 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했으며 언제부터 정부가 이런 돈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현재의 화폐 인플레이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이 돈과 화폐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우량 자산으로 끊임없이 교환하는 행위가 진정한 투자라는 의미와 장기적 우상향 구조들의 자산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핵심인 돈과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는 리날드네 더빙 영상 2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1부 영상을 못 보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면 위에 띄어진 1부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수렵 채집 시절부터 인류가 어떻게 돈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은행 시스템으로 연결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어지는 이번 영상에서 은행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들과 정부가 돈을 통제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중앙은행은 부분준비금 은행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전쟁이나 경제적 충돌 시 정부의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걸 자유은행제라고 부릅니다. 자유은행제 하에서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금을 보관하고 예금을 받고 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은행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정부가 부과한 일정한 규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죠. 반면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면 모든 은행은 반드시 자신의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금을 은행들을 대신해서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부분준비금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분준비금 은행이 대규모 인출 사태에 직면하면 대출 자산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은행 간 상호 불신은 실제 준비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돈이 청구되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종종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는데 결국 이건 통화가치 하락, 금태환 중단,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금으로 가치가 뒷받침된 화폐를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돈과 신용이 이동하는 금융 인프라는 매우 복잡하며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시간이 변하면서 그 구조가 변해왔습니다. 본질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국제 간 무역 결제와 국가 간 외부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독립적인 중앙은행과 자국 통화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서로의 화폐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통화를 국제 무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준비 자산이 필수적으로 되었습니다. 1871년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세 차례의 주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변화 이후 현대 금융 시대는 국제 근본이제로 시작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1871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860년대에 들어서면 전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최초의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완공되었고 이는 대륙 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변화였죠. 또한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 시기 국제 근본이제가 현명한 선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은행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했으며 이후 유럽과 함께 근본이제를 채택했습니다. 전신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야기시켰는데 국경과 대륙을 넘어 빛의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었지만 실제 돈의 결제는 물리적 한계에 의해 제약을 받았던 거죠. 결국 이러한 불일치는 차익거래의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은행과 중앙은행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은행들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신속한 자금 이체를 독점하며 종이화폐와 전시를 이용해서 서로의 장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실제 금을 물리적으로 송금하고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을 최소화한 거죠. 1875년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화폐와 교환 메커니즘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가 2023년에 출간한 브로큰 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했죠. 제번스는 화폐의 역사와 그 주변에서 발전해온 기술적 혁신을 탐구하며 전신과 같은 빠른 통신 기술 덕분에 물리적 금속에 대한 의존 없이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방식으로 움직였으며 특히 런던이 중심지가 되어서 은행들이 중앙결제소를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제번스는 이러한 효율성이 커질수록 동반되는 위험도 크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금융 시스템에서 금 보유량보다 약 20배 많은 금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가들은 이러한 부분 준비금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금에 대한 약속일 뿐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죠. 그는 만약 단 5%의 사람들이 동시에 금을 요구한다면 금융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후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평화 시대는 끝났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금태환도 광범위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세금 부과는 국민들의 반발과 혁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들은 세금 대신 통화가치 희석과 같은 불투명한 방법을 사용하며 전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거두고 기존의 동전을 녹여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동전으로 다시 주조한 뒤 이를 경제에 다시 유통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과 종이 청구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금태환을 중지하는 것이 단순히 펜을 한번 움직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 전체의 유동성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죠. 현대 금융 시스템의 두 번째 전환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어 197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태환 제도가 붕괴되었고 일부 국가는 아예 국민들이 금을 보유하는 것을 불법화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전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이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44개국의 대표단이 미국 햄프셔주 브레튼 우드에 모여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영국은 방코르라는 국제 중립 준비 자산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모든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고 달러 자체는 금과 연동하는 방식을 주장했죠. 결국 미국의 제안이 채택되었고 우리가 지금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알고 있는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 아래서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금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달러를 금으로 직접 교환할 수 없었지만 해외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드 회의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설립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제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부분준비금 은행 제도에 있었죠.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은행 대출과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유통되는 달러의 양은 3배로 증가했지만 해외 중앙은행들의 금태환 요청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거래되는 달러가 계속 증가하면서 하나의 부분준비금 시스템 위에 또 다른 부분준비금 시스템이 추가되는 형태가 되었죠. 결국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이 시스템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세 번째이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1971년 이후 세계는 금으로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완전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는 이전 시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내 거래에서는 국민들에게 법정화폐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었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상대방의 신뢰할 수 없는 화폐 장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 시기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으며
군사력과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형성된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4년 닉슨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직 달러로만 원유를 판매하고 달러로 벌어들인 흑자를 미국 국제에 투자하고 이를 외환 보유고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미국은 무기계약과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른 오펙 국가들에게도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된 거죠. 이를 통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거래의 거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본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주요 금융 체제를 살펴보면 두 개의 중요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 다른 하나는 금융의 추상화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리날드는 중앙은행이 설립된 이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화폐 권력과 체제의 변화를 통해서 점점 더 중앙 집중화되고 점점 더 추상화되는 금융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3월 7일이 되면 전세계 최강 패권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고 비트코인을 금처럼 국가의 전략 준비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리날드니 말했던 1871년 이후 전 세계가 겪은 세 차례의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라고 언급한 근본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이어서 이번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행정명령이 앞으로의 금융 역사에서 네 번째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 차례의 지각 변동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본인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몰려올지 대부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이어질 3부 영상에선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점점 망가져가는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는지 재미있게 설명해 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